자, 이제 특수회계의 세 번째 주제가 되는 그 법인세 배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도 아마 여러분들이 좀 회계학을 중급 회계까지 이렇게 공부하시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생소한 내용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이 부분은 세법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법의 내용, 특히나 중급 회계에 속하는 내용들도 생소하실 텐데, 세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더더욱이나 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그닥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제 설명을 잘 좀 일단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에 나오는 이제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처음 보는 좀 생소한 설명도 이제 내용도 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이제 여러분들 한번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 회계학 공부하시면서 배웠던 개념 중에서 단기매매증권이라는 게,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우리 매매 목적으로 금방 샀다 팔았다 하는 목적으로 해서 생겼던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평가이익을 갖다가 이제 얘기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에다가 과세를 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요거는 일단 과세보다도 요거는 뭐죠? 당연히 당기손익이죠. 예, 당기손익입니다. 회사의 단기의 평가이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당기손익인데요. 자,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에 대해 가지고 세법의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주식에 대한 평가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면 해당 주식을 팔든가 아니면 해당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든가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평가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고 이게 실현됐을 당시에 과세를 하게 됩니다. 또 이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하고 좀 역시 비슷한 개념이 하나 더 있는데 미수수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수수익이 어떨 때 발생하죠? 미수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어떨 때 미수수익이 발생합니까? 미수수익 이제 여러분들 회계원리 그 시간에 보면 이런 거 배우잖아요. 회사가 정기예금에 가입을 했는데 기간이 아직 경과하지 보통 이제 그 정기예금의 이자는 만기에 원금하고 같이 우리가 이제 찾게 되는데 그 만기에 원리금을 상환하기 전까지 만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상황에서 결산일이 도래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경과분에 대해 가지고 이자 수익을 잡죠. 그 이자 수익의 상대 계정이 미수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 미수수익은 미수수익도 역시 회사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대변은 이자 수익이 잡힐 텐데 이 미수수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까지까지 현금으로 수령한 수익이 아니죠. 실현된 것이 아니라 평가를 해가지고 회사가 이익으로 잡은 그런 금액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이나 미수수익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과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과세를 하지 않고 미수수익은 언제 현금 이자를 갖다가 실제로 현금으로 수취하는 시점에,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은 언제 해당되는 주식의 평가이익이 실현되는 처분이익으로 바뀌는 시점에 가서 과세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당장은 과세를 하지 않는데 미래에 가서 결국 세금을 내게 되는 그런 꼴이 되잖아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당장은 안 내고 미래에 나중에 어느 시점에 가서 세금을 내야 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은 안 내야 되지만 나중에 결국 내야 되는 세금이죠. 그럼 뭐죠? 결국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를 가지고 있는 셈이라는 거죠. 와, 무슨 말이 좀 왠지 속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속은 척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세금은 안 내고 나중에 미래에 세금을 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일종의 부채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채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이연법인세 부채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써볼게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한번 볼게요. 평가이익은 지금 당장 그죠? 이거는 회사의 과세소득에는 당기순이익은 맞지만 과세소득에는 포함되어 안 돼요. 과세소득에는 지금 현재는 지금 과세소득에 지금 당장에는 가산되어서는 안 됩니다. 차감되어야 되고
미래에 실현이 됐을 때 가산이 되게 됩니다. 맞죠? 미래에 결국 가산이 돼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미수수익도 지금 당장에는 뭐죠? 과세될 수가 없기 때문에 과세소득에서는 차감됐다가 미래의 어느 시점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그 원리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시점에 가서 가산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요거는 뭐다? 세금을 갖다가 미래에 결국 부담을 해야 되니까 요거만큼 어떻게 된다? 이연법 인세 놓치면 둘 다 부채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왠지 속은 것 같지만 계속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이렇게 회사가 이익인데도 불구하고 요거 이제 미수수익은 이제 미수수익 중에서 이제 이자 수익 중에서 미수수익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예요? 회사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회사 그 회계상으로는 이익인데 이익으로 잡지 않은 걸 그 세법에서는 이제 입금불산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익 그 회계상 이익이지만 세무상으로는 이익이 아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입금불산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러한 형태를 갖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의 반대인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걸 써볼까요?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입니다. 평가손실은 지금 당장은 뭐죠? 손실로 똑같은 논리입니다. 평가손실은 당장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세소득에 지금 당장은 차감이 되지 않고 이만큼 오히려 가산을 시켜줘야 되고요. 미래에 이제 실현이 되는 시점에서 과세소득에서 차감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 당장은 세금을 뭐죠? 덜 낼 수가 없고 미래에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미래에 덜 내게 되기 때문에 요거만큼은 이연법인세 자산을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자, 또 하나 비슷한 예가 또 하나 더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회계원리 시간에 보면 감가상각비를 열심히 배우죠. 그죠? 뭐 정액법, 정률법, 뭐 연수학계법, 뭐 생산량비례법 이런 거 열심히 배웁니다. 감가상각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세법에서는 감가상각은 사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임의사항이거든요. 어쨌거나 그런데 만약에 세법이 감가상각에 대한 입장은 어떤 상황이냐면 감가상각을 하면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안 하면 뭐 그냥 네 맘대로 해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한도를 초과해서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해서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지금 당장은 비용으로 인정을 하지 않지만 감가상각 그 한도를 초과해서 비용으로 잡았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미래에는 결국 감가상각 할래야 감가상각 할 게 없잖아요. 감가상각 할래야 할 게 없으니까 그때 가가지고는 어떻게 되죠? 그때 가서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는 그런 뜻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감가상각 한도 초과는요.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가 있는데 요거는 그 노란색으로 쓸게요. 만약에 감가상각비를 손금한도 초과인 경우, 손금한도라고 하는 게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감가상각비의 그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그 한도를 초과했다고 하면 지금 당장은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으로는 비용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과세소득이 가산이 됐다가 미래의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 더 이상 감가상각할 게 없으니까 그때 가가지고 한도가 남으면 그때 가서 비용으로 인정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이것도 이연법인세 자산을 구성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이제 우리나라에는 사실상 거의 없는 건데 그 이제 미국 회계책 같은 데 보면 가끔 나오는 건데요. 특별상각비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상각비가 뭐 하는 거냐 하면 세법상으로 인정하는 그 회계상으로는 감가상각비를 뭐 100이라고 했는데 세법상으로는 뭐 150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세법상으로만 과속상각을 인정해 주는 뭐 그런 내용이 됩니다. 특별상각비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뭐냐? 송금으로 인정되고 나중에 가가지고 세금을 결국 더 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회계상으로는
그 세계상으로는 감가상각비를 100으로 잡고 세무상으로 150을 잡고 그걸 세법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라 이번에는 지금 당장 과세소득에서 빼주지만 미래에 가가지고는 결국 세금을 더 내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상각비가 있다면 이것도 이연법인세 부채를 형성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예가 있는데요. 다음에 이제 세법상 준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법상 준비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이 세법상 준비금은 뭐냐면 세법상으로만 이 준비금은 일종의 부채인데요. 세법상으로만 이 부채의 설정을 허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부채의 설정을 허용한다는 게 자, 결국 차변에 무슨 비용을 잡아주고 대변에 무슨 준비금이 오는 세법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회계상으로 이런 분계를 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러한 개념의 분계를 세법상으로만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준비금 설정을 허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법상 당장 비용으로 잡아준다는 거죠. 세법상으로는 비용으로 잡아주는데 이걸 갖다가 영구히 비용으로 인정해주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이거는 언젠가 세법상 준비금은 언젠가 다시 환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용으로 잡았던 게 다시 나중에 어느 순간에는 다시 비용을 취소시키고 그만큼 과세를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세법상 준비금을 설정하게 되면 지금 당장은 세금을 덜 내게 되고 미래에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실제 이제 세법에 다양한 준비금 제도 같은 게 있는데 저도 이제 일을 하다가 세법상 준비금 이런 제도를 사장님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면 사장님들은 시큰둥합니다. 왜요? 그거 세금 안 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덜 내는데요. 나중에 결국 더 냅니다. 집어치우세요. 뭐 이렇게 보통 얘기해요. 보통. 어쨌거나 지금 당장 세금을 덜 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세금을 덜 내고 미래에 가산하게 되니까 결국 요것도 이연법인세 부채를 구성하게 됩니다. 자, 끝으로 이제 2월 결손금이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2월 결손금이 뭐냐면 자,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꼭 신용분석사와 관련 없는 여러분들의 상식인데요. 자, 원래 우리가 법인이 이익을 내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법인세를 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손실을 내면 법인세를 환급을 받아야 되는, 환급을 받나요? 환급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환급 받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신 분은 약간 용감한 분이죠. 예. 환급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그 이익 냈으면 세금 냈으니까 손실을 내면 환급을 받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세무서 이런 결손금에 대해서 법인세를 환급받으려면 좀 조건이 까다롭죠. 일단 중소기업이라 해야 되고 1년 이내에 발생했던 1년 동안 1년 직전 1년에 냈던 세금이 법인세에 대해 가지고 신청하는 경우에만 환급을 해줍니다. 물론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은 전혀 신용분석과 시험과는 무관합니다. 제가 그냥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좀 전에 법인세를 실제로 돌려받는 걸 갖다가 법인세의 소급공제라고 부릅니다. 소급공제. 그런데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아니고 또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이런 결손금의 소급공제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법인세를 돌려받는 일은 없습니다. 법인세를 낼 때는 신나게 받고 나중에 결손이 나도 법인세를 돌려주지 않는 것이 지금 현재 뭐 기본적인 원칙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손이 나면 법인세를 돌려받지는 못하는데 그럼 회사는 어떤 이득이 있느냐? 2월 결손금이 있게 되면 가령 미래에 과세소득이 발생했을 때 그것만큼 법인세를 덜 내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회사가 가령 금년에 100억 원의 결손을 냈다고 칩시다. 100억 원의 결손을 냈다고 하면 자, 그랬는데 내년도에 150억 원의 이제 이익을 냈다고 합시다. 세무조정 사항 없고 회사의 회계상 이익과 과세소득은 동일하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자, 금년도에 100억 결손을 내고 내년도에 150억 이익을 내다 보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과세소득은 150이 아니라 금년도에 결손금 100억을 차감한 50이 과세소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2월 결손금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결국 회사가 추후에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 2월 결손금의 세효과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에 되게 유명한 사례가 있는데 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을 인수했을 때
이 2월 결손금 혜택을 꽤 많이 받죠. 물론 그게 국세청하고 그게 뭐 과세 요건에 해당하니 안 하니 해가지고 소송까지 갔었는데 하나은행이 이긴 걸로 결국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2월 결손금으로 인해 가지고 보통 이제 세 효과, 나중에 법인세를 덜 내는 효과가 있거든요. 결국 추후에 법인세를 적게 내는 거잖아요. 추후에 법인세를 덜 낸다는 얘기는 미래 과세 소득에서 결국 차감되게 되고, 그거 이렇게 2월 결손금이 있다면 회사의 이연 법인세 자산을 구성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정도의 전체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 다 뭐예요? 지금 당장은 뭐 덜 냈다가, 세금을 덜 냈다가, 미래에 더 낸다. 뭐 지금 덜 내고 더 내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갖다가 지금 당장은 뭐 적게 냈다가 나 미래에 더 내고, 지금 당장 더 냈다가 미래에 덜 내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를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 다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일시적 차이라고 부릅니다. 일시적 차이. 결국 이 차이가 결국 어느 순간에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다 일시적 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일시적 차이에 대해 가지고는 세법에서는 소득처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소득처분이라는 제도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이건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신용분석사 시험에 수업 목적상으로는 뭐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는 내용인데, 이런 일시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세법상 소득처분이 무조건 유보라는 소득처분을 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이 세법을 가르치다 보면 유보가 영어로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뭐 영어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일시적 차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temporary difference라고 이렇게 부르죠. temporary.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당장은 세금을 덜 내고 미래에 더 내고 뭐 이러한 것들을 일시적 차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 일시적 차이가 있다면 일시적 차이가 아닌 것도 있겠죠. 자, 가령 이런 경우를 예를 들어 보도록 합시다. 회사에 세법에 보면 비과세 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비과세 소득, 지금 당장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럼 미래에는 과세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미래에 과세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비과세 소득입니까? 그죠? 비과세 소득은 지금도 나중에 앞으로도 과세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과세 소득 같은 경우는 일시적 차이를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시적 차이가, 그러니까 지금 이 차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무슨 차이죠? 과세 소득하고 회계상 이익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회계상의 단기순이익으로 회계상의 이익하고 과세 소득. 물론 이게 이제 세법상 용어로는 각 사업연도 소득, 속칭 각사소득 이렇게 부르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지금 세법을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어쨌거나 이런 과세 소득과 회계상 이익의 차이가 일시적이다라고 해서 지금 일시적 차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런 차이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비과세 소득은 무슨 한 번 뭐는 뭐 영원한 뭐 이런 것처럼 한 번 과세 안 했으면 영원히 과세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과세 소득에 대해 가지고는 뭐가 된다? 역시 영구히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일시적 차이가 아니라 영구적 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용어 그냥 뭐 발장난인데 그냥 여러분들 영구적 차이라고 부르시면 되는데,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이게 영구적 차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일시적 차이 이외의 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도 용어는 좀 웃기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사실 기본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직역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구적 차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를 않아요. 퍼머넌트 디퍼런스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 차이 이외의 차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일시적 차이 이외의 차이건 영구적 차이건 상관없고, 이 비과세 소득 같은 경우는 영구히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일시적 차이가 아닌 것이고요. 또 하나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가령 접대비 한도 초과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좀 다소 세법에 대한 설명이 되는데, 자, 여러분 접대비 하면 무슨 신납니까? 예. 근데 접대비 하면 이게 보통 이제 회사에 우리 거래처에 직원의 무슨 결혼을 이식이 있었다? 아니면 직원 우리 직원 말고요. 예, 거래처에 임직원이 상을 당했다. 그래가지고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낸, 결혼식이라서 축의금을 내고 장례식에 있어서 부의금을 낸 그런 것들도 다 이런 접대비에 해당하거든요. 아니면 저도 얼마 전에 거래처가 무슨 새로 사업을 확장을 해가지고 무슨 개업을 했습니다. 그럼 난초 같은 거 보내잖아요. 그런 것도 접대비입니다. 예, 근데 이 접대비는 분명히 업무상 비용이기 때문에 회사의 비용으로 송금으로 인정을 해줘야 하지만 사회적으로 봐서 바람직한 지출이 아니라고 보고 이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세법상으로는 일정한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뭐 한도의 금액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중소기업이 근데 한도가 조금 더 큽니다. 중소기업이 1,800, 대기업이 1,200이 기본 한도고, 그 다음에 매출액에 비례해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그거는 세법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되는 거고요. 어쨌거나 접대비 한도 초과라는 게 발생하게 되는데, 접대비 한도를 초과해 가지고 회사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접대비가 한도가 초과해 가지고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 지금 당장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겠죠. 그럼 미래의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 비용으로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얘는 비용으로 영원히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비용으로 영원히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일시적 차이가 아니라 영구적 차이에 해당한다는 거죠. 또 뭐 예를 하나 들자면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교통위반 벌가금. 저희 큰애가 저 얼마 전부터 이제 저기 공익으로 뭐 공익으로 하는 이유가 좀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저기 근무하고 있는데 요즘 모 구청에서 그 이렇게 주차 단속 이런 거 합니다. 하여튼 뭐 그런 거 하는데, 자, 저도 주차 위반, 뭐 신호 위반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벌가금 내는 경우들이 있죠. 자, 그런데 이 교통 위반 벌가금 이거 저기 뭐죠? 회사 업무상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교통 신호를 지켜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업무를 하다 보면 신호 위반할 일도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교통 위반을 했을 때 이 교통 위반 벌가금에 대해 가지고 뭐죠? 이걸 갖다 모조리 다 세법의 입장에서 다 비용으로 인정해 줘 버리면, 뭐 생각해 보세요. 회사가 그 교통 위반을 하면 할수록 법인세를 적게 내는 그런 황당한 결과가 일어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 위반 벌가금 같은 것들은, 이런 벌금 종류 이런 것들은 다 뭐다?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만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미래 시점까지도 절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 가지고는 뭐다? 또 역시 일시적 차이, 이외의 차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 차이, 이외의 차이에 대한 소득 처분은 유보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소득 처분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이제 이따가 이제 문제 나올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결국 지금 제가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지금 한참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릴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 다시 한번 보세요.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은 현재는 차감하고 미래는 가산이 되죠. 자, 여러분 현재나 과거, 뭐 현재하고 뭐 현재 또는 과거로 쓸게요. 뭐 상관없는데, 현재 또는 과거에는 차감을 했다가 미래에 가산이 됩니다. 미래에는 가산이 되니까 우리 미래는 어떻게 쓰죠? 가산할이 되겠죠. 미래는 할이고요. 현재나 과거는 차감한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가산할 일시적 차이 또는 뭐 차감할 일시적 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뜻은 뭐냐면 미래의 과세소득에 가산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가산인지 차감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면 이 문제를 도저히 풀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할이라고 하는 건 이거 자체가 미래에 대한 개념이고, 만약에 차감한이라고 나오면 뭐죠? 현재나 과거의 과세소득에서 차감이 되었다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니은하고 리을 받침이지만 완전히 상반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요거 하실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론적 배경에 그 세무조정이라고 써 있는데, 단기매매증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입금불산입 이렇게 써 있죠. 입금불산입이라는 뜻은 뭐다? 회계상으로는 이익이지만 세법상으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익으로는 안 본다고 해서 입금불산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법에서는 수익 비용이라고 하지 않고요, 입금 송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회계에서 수익 비용에 해당하는 걸 갖다가 세법에서는 입금하고 송금이라고 하는데, 입금으로 넣지 않는다. 입금불산입. 그 다음에 얘는 손실, 회계상은 분명히 손실이죠. 그러하지만 회계상 비용이지만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얘를 송금불산입. 민수수익은요, 회계상은 이익이죠, 엄연히. 회계상은 이익인데 요거로 이익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입금불산입. 얘는요, 상가상각비 한도 초과. 자, 회계상으로는 비용으로 잡아놨지만 세법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 못하는 거니까 손금불산입. 그 다음에 특별상각비. 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상 잡았던 그 감가상각비보다 추가로 더 비용으로 잡는 거라 그랬잖아요. 요거니까 어떻게 된다? 송금산입. 근데 있잖아요. 송금산입하고 입금불산입은 같은 뜻이고요. 그냥 그다음에 송금불산입하고 입금산입은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양자를 굳이 구분할 필요는, 구분의 실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법상 준비금, 제가 말씀드렸죠. 세법상 준비금은 어떤 내용이었다? 세법상 준비금은 회사의
지금 당장 준비금 설정을 통해 가지고 법인세를 적게 내는 효과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미래 세금을 더 내니까 요것도 어떻게 지금 설정했을 당시에는 어떻게 된다? 송금 산입, 그걸 환입을 시킬 때는 어떻게 된다? 입금 산입이 되는 것이고요. 2월 결손금은 이거는 뭐 송금 산입이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과세소득에서 결국 차감되는 건 맞는데 별도의 그 세법에 보시면 그 산식에서 별도로 차감하게 되기 때문에 뭐 속칭 이제 이비소라고 해서 2월 결손금, 소득공제, 비과세 소득 이런 거는 뺀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뭐 세법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어쨌든 과세소득에서 차감된다. 이 개념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거나 이제 세법상 소득처분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은 다 제가 설명을 다 드렸는데 그럼 이제 소득처분이라는 내용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소득처분이라는 거 조금만 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87페이지, 아니죠. 그 이론적 배경의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세무조정 사항에 대해서 그 소득의 기속을 확인하는 걸 소득처분이라고 한다. 돼 있죠. 예, 돼 있는데, 이런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령, 아까 제가 이제 여기 접대비 한도 초과를 말씀드렸는데, 이 접대비 한도 초과는 뭐죠? 접대비를 뭐 이제 거래처에서 이렇게 이익을 본 거잖아요. 거래처에서 보통 이제 이익을 본 거가 되겠죠. 접대비 송금 한도 초과. 그러면 여러분들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회사가 접대비 한도 초과가 뭐 가령 1,000만 원이 생겼습니다. 쭉 따지고 봤더니 거래처 A 또 거래처 A에 대한 축의금, 거래처 B에 대한 부의금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익을 본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이 A 거래처 계신 갑 사원님, 저희가 이번에 접대비 한도 초과 때문에 송금 불산입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이익을 봤으니까 이익을 본 거에 대해서 소득세를 좀 부담하셔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미쳤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부의금을 갖다가 받았던 거래처 때문에 접대비 한도를 초과했어요. 그거 가지고 역시 소득세를 좀 내주셔야 되겠다. 이러면 뭐죠? 가만히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는 그런 케이스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기타 사회 유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득의 귀속자를 가릴 수 있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회사가 대표적인 게 이제 매출 누락인데요. 회사가 물건을 팔았는데 물건의 판매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돈은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모조리 다 대표자가 보너스를 받아갔다고 치죠. 그래서 대표자 상여라고 처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일시적 차이에 대한 소득 처분은 유보가 되고 유보가 아닌 여러 가지 소득 처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보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처분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기타 사회 유출이라든가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표자 상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것들은 완전히 세법에 대해서 우리 세법 첫 시간에 이렇게 배우는 내용들이라 여러분들한테 더 이상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단지 이제 말 나왔을 때 문제를 그냥 풀어보면요. 그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 보시면 사회 유출로 처분한 그 경우 중에서 소득 기속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한번 보세요. 답은 보니까 기타 사회 유출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이런 케이스들을 얘기하는 거죠. 접대비 한도 초과인 사람을 갖다가 굳이 추적을 해가지고 밝히는 것이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대표자 상여는 회사가 매출 누락을 했는데 그 대표자가 밝히지 못하면 대표자가 다 가져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그 3번에 배당이 있고 기타가 있는데요. 유보는 당연히 소득 기속자가 없으니까 소득이 회사에 남아있으니까 상관없는 거고요. 그 배당하고 기타라는 게 있는데 배당하고 기타는 뭐냐면 그 기속자가 주주라고 보는 거죠. 기속자가 주주라고 하면 주주한테 실제로 배당을 한 걸로 봐가지고 그 소득세를 과세하는 거고요. 기타는 상여나 배당 또는 상여 배당 기타 사회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 예를 들자면 사장의 아들한테 귀속이 됐다든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소득 처분이 그건 기타 소득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기타가 아니고 그건 기타 소득이 되고 제가 전에 설명드린 게 여기 기타는 좀 애매한 소득 처분인데요. 주로 이제 기타 포괄 손익 누계가 나와가지고 자본은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데 손익 계산 손익은 이렇게 왜곡이 되어 있는 세법상으로 그런 내용들을 갖다 기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차피 지금 교재에 나와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라 그냥 소득을 기속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기타 사회 유출이다라는 거 요 정도까지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거기 3번 문제에 더 알아보기는 제가 이걸 쓰면서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게 세법을 다른 학교에서 가르칠 때 첫 시간에 이 내용을 설명을 하는데 이걸 가르치고 나면
학생들이 한 3분의 1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걸 갖다 첫 시간에 굳이 가르쳐 가지고 손님을 쫓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근데 이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추후에 혹시 법인세를 공부하시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좀 공부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시간은 일단 그 이연법인세 개념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렸는데 이연법인세 개념 이제 계산 문제는 바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산 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